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코로나19 폭증의 대응과 공수처 가시화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장치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하위 50%에게만 주자는 얘기 아니고 이왕 같은 돈을 줄 것 같으면 하위 50%에게 2배를 주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위원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동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좌측 미드필더를 맡겠다며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8월 말까지는 공수처 추천위원회 출범을 시켜서 하루속히 작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일단 법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하루속히 위법 상태를 중단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어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입니다. 멈춰선 공수처의 가시화를 위한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대표 중심의 지도부가 아닌 최고위원의 소통으로 끌고 갈 리더십, 공수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출신이 미국 동북부에 있는 약간 강원도처럼 생겼다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뭐를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한국이 진짜 영향력이고 특히 지금 시점에서 한국 소비자가 되게 파워가 세요. 오늘 3부에서는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십니다. 비정상회담에 똑 부러지는 패널로 인기를 끌고 있는 타일러 라시 씨입니다. 그는 최근 인류가 직면한 기후 문제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상이 아닌 기후의 문제,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부 박변과 김판 시간에는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 허가에 대한 분노로 판사 해임 청원 여론에 대한 법적 쟁점 알아보고요. KBS 법조팀과 조국 전 장관의 공방 분석해보겠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에 도전한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나선 후보 2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신동근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신동근입니다. 자, 24, 25일이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죠 벌써?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26, 27일은 전국 대의원 투표고 29일은 중앙위원 투표고 일반인들 투표는 안 합니까? 일반인들도 투표합니다. 예. 날짜는 언제입니까? 예, 26일,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종 개표 결과는 29일에 하는데. 예. 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만 민주당 이번 당대표 선거에 너무 흥행이 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19 확산되고 있고요. 또 그 중간에 수재 피해까지 생겨서 말하자면 온라인으로 지금 중계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예년처럼 대의원들이 모여서 당원들이 모여서 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열기가 떨어지고 또 저희 같은 후보들도 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을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온라인 전당대회가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게 그 속으로 어떤 사람을 후보로 찍을 사람을 정해놓고 있다가도 실제적으로 연설을 보고 반해서 마음을 바꾸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방법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온라인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자, 심심하게 흐르던 이 전당대회 차에 막판 쟁점이 등장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결국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같습니다. 이게 1차 때하고 다른 것은 1차 때는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일치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2차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아니면은 선별해서 지급하느냐. 일단 의원님께서는 선별해서 지급하자는 입장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1차 때는 이게 이제 총선 공약으로 우리가 100% 지급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약 이행 차원에서 뭐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별도로 이제 다시 2차 코로나 확산과 또 수재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추경을 얘기하면서 진행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는 각 입장이 다른 것 같고요. 여야 공감단이 형성되고 있지만 일단 우선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킬지 또 한다면 직팔 대상 또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재명 지사께서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30만 원을 일괄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지급하는 것보다는 같은 돈이면 소득 하위 50%에게 차라리 2배를 지원하는 게 그 하위 50%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불평등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게 재원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국가 재정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선별 지급하자는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은 50%를 지급하더라도 2배를 주자. 그러면은 그 재원 부족 이것하고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네요. 예, 저는 재원 부족이 적기 때문에 지급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좀 다르고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께서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혼용하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 하면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저희가 말하는 재난지원금이라 하면 재난을 당한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일시적인 생활지원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나 또 수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일시적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불평등이나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하위 50%가 훨씬 소비 한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도 더 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선별적 지급하자고 하면 반대쪽에서 분명히 반대 논리가 나올 텐데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선별 지급하면 선별하는데 드는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만일 50%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50%에 2배를 지급한다. 그러면 5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아마 이런 오해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재작년인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상위 10%를 빼고 주자 이랬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 시스템이 되게 상위보다는 하위 몇 프로, 하위 30%, 50% 뭐 이런 식으로 통계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상위 10%의 통계는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적 절차가 좀 걸렸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그 복지 재정들은 주로 하위의 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있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또 지난번에도 사실 70% 주자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그 건강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기준을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뭐 70%를 주든 50%를 주든 50.1%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70%를 주든지 80%를 주든지 어떤 논란이 어떤 선을 그어도 그런 논란은 있는데 저는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복지국가의 원칙이나 상식과 위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복지국가에서는 자산과 소득이 많은 분들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고요.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해소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복지국가의 말하자면 기본 원리인데 그런 식의 주장이면 모두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진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득권 계층을 옹호하는 그런 보수 프레임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은 이거 의료보험 기준입니까? 아니면 뭐 작년 소득 기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건 저는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건 이제 소득과 자산을 다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예. 그 통계를 내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고요. 예.
사실 지금 소득 부분은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의료보험 소득이 제일 소득 기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 생각에서 의료보험 기준을 하는 게 제일 맞겠다 이 말씀이네요.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예, 지금은 정부에서도 100% 그러니까 지난번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출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말하자면 재난지원금을 마련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100%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과연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가 한 6개월 지속되면서 말하자면 고용유지 지원금도 거의 바닥이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더 급한 데 쓸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더 심도 있게 얘기가 될 거로 알립니다. 지금 어쨌든 야당도 4차 추경 편성에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네, 맞습니다. 만일 이번 재난지원금이 결정이 되면 그 추석 전에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럼 4차 추경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하게 된다면 4차 추경이 돼야겠죠. 예. 그래야. 그러면 이제 4차 추경이 돼서 9월 말부터 추석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 늦어도 9월 초 한 일주일 정도 후에는 최소한 그 기본 원칙은 정해야 된다, 방향은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우선 당에서는 방역이 비상이니까 이거 먼저 하고 이 재난지원금 문제는 나중에 의논하자 이렇게 된 것 같던데요. 예.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그 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마냥 늦출 수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지난번에 지급한 재난 그 기금의 어떤 효과라든지 또 재정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의 제2차 확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즉각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부 여당으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또 경제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자나 감염병 예방 전문가분들은 3단계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미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준에도 2주 연속 100일 월 1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계속 나오는 경우 2주 이상 지속되면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기준에는 한 이틀 정도가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2, 3일 안에 그 10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없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후의 추세라든지 또 이런 걸 가지고 전문가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의사 파업이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그 국민 여론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국무총리와 어제 회담을 가졌습니다만 결렬된 것 같고요. 이거 또 어떻게 풀어놔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서로가 좀 양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어쨌든 의사분들은 뭐 자기 시인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예. 그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파업까지 하는 건 저는 지나치게 무리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의사들이 우려하는 말하자면 지금 공공의료대를 만들어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결코 OECD에 비해서 작지 않은데 예. 이게 공공의료기관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 사적 의료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되는데 하지만 지역은 지방은 안 가고 주로 수도권을 몰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과도 돈 되는 과로 성형외과, 피부과 등 돈 되는 과로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기관에서 양성된 분이 말 그대로 공공의료기관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턴 레지던트까지 포함해서 10년 후면 풀어지거든요. 그럼 예. 그분들이 다시 나와서 개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그러면 5년 레지던트 과정 이후에는 5년인데 이걸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좀 수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당장 내일 파업 날짜로 예고가 된 상태인데 지금 물밑에서 또 다른 협상이 있을까요? 어때요? 제가 보건복지가 아니고 예. 그래서 거기다 또 최근에 이제
말하자면 저 전당대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다른 바쁜 일 때문에 정확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려교 출신 저 의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보건복지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진보 개혁의 왼쪽 미드필더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인데 그 과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검찰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고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언론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 언론 개혁까지가 사회민주화 개혁 과제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저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과제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국민의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성장도 문제지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또 우리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또 경제 체질을 저는 바꾸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까지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의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그런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신동근이 최고위원 돼야 하는지 다시 한번 포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지도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또 180석을 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또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자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신동근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김종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는 어제부터 시작됐고요. 코로나 여파로 예. 전면적으로 온라인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 이렇게 되면 인지도 높은 김종민 의원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뭐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유불리가 문제가 아니고 예. 전당대회라는 게 이제 당원들이 예. 활발하게 당원들의 어떤 바람이라든가 희망, 비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모아져서 당의 방향이 결정되는 그 의미가 아주 큰 거거든요. 예. 그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 민주당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합의가 되는 건데 예.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당선되는 분들이 그 노력을 좀 바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졌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컨벤션 효과도 과연 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야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 주춤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할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국가적으로 지금 보건위기 아니면 이제 국민의 생명이 이게 위협받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지율이 좀 오르고 떨어지고 컨벤션 효과가 있고 없고 하는 거는 전 지금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간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빨리 전당대회를 끝내면 우리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이 방역위기에 잘 대응하는 지도부. 그러면 컨벤션 효과가 없더라도 그러면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지도부 구성 이후에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졌다가 최근에 약간 올라온 상태인데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남아 있고요. 예. 또 홍수를 어떻게 복구하냐 문제도 남아 있고요. 예. 또 부동산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전당대회 끝나고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새로운 지도부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관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400m 달리기 한번 해보면 알잖아요. 한 바퀴 돌면 그 주자가 다음 바톤 터치할 때 막 꺽꺽거리면서 뛰는 경우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 뛰기 어렵습니다. 그 지도부가 교체될 때는 사실은 다음 지도부가 빨리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게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이렇게 이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도 좀 달라질 거다. 그런 사람의 능력을 떠나서 앞으로 2년을 내다보고 뭔가를 계획하는 게 지금 이제 한 달 남은 지도부하고는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들이 저는 민주당의 또 새로운 어떤
희망 혹은 활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아까 앞서서 신동훈 의원도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야기했습니다만 의원님도 그 부분에는 당연히 관심이 있을 테고요.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광화문 집회 광고를 보수 언론이 전면적으로 광고를 실어서 홍보를 해줬고요. 이후에 정강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 측 입장문도 실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와서 보수 언론의 논조가 정부 여당이 코로나 정치하고 있다, 코로나를 이용해서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일개 그냥 영리 기업이라도 이런 방역 위기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 만한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언론은 그냥 영리 기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른바 민주공화국의 제4부라고 일컬을 정도로 국민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실은 불문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언론기관에서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이런 그 보건 위기나 이 국민의 생명 안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렇게 남일처럼 그 광고를 싣고 거기에 보면 가짜 뉴스들에 해당되는 주장들 그대로 실었죠. 이 방역 당국의 신뢰도를 흔드는 주장들로 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아마 선진국 언론들 중에서 이런 걸 보면 정말로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 검찰 개혁은 뭐 법으로 또 정책으로 규칙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 개혁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일단 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요. 일단 법이 이제 그런 어떤 사실 보도, 공정 보도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도 있을 거고 본질적으로는 언론인들과 독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언론인들도 정말 각성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독자들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이 팩트체크 문제, 가짜 뉴스를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인프라는 법도 법이지만 그 징벌배상법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 팩트체크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떤 시민사회의 조직된 힘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사실 정치 권력이 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뭐 정치적으로 탄압한다 이래갖고 잘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방치되어 온 건데 이제는 진짜 주인이 독자들인데 이 독자들이 나서서 정말 사실이 아닌 것, 공정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 지적도 하고 또 그 신뢰도에 대해서 문제 삼고 하는 그런 어떤 인프라 혹은 네트워크, 사회적인 어떤 공공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가 됐어요. 일종의 소비자 운동 같은 거네요. 네, 소비자 운동인데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어떤 사회적 인프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팩트체크 네트워크가 그런 사회적 인프라로 일종의 이제 기구로서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도 이제 단순한 팩트체크만이 아니고 팩트체크와 공정보도, 편향보도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비자 기구, 독자 기구 이런 것들이 좀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은 못하면 교체되는데 언론 권력은 교체라는 게 없으니까 말이죠. 언론 권력 교체는 소비자들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데 지금은 신뢰도를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팩트체크나 공정보도에 대한 그 객관적인 평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당연히 사실 보도를 안 하고 공정 보도를 안 하게 되면 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 떨어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좀 변화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도 1차 때와 다르게 지금 당이 여러 논의에 또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김종민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게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거는 이제 복지와 관련된 논의인데요. 그거는 복지제도라고는 한 번 하면은 꾸준하게 쭉 이렇게 이어져가는 일반 어떤 그 정책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보편 복지를 할 거냐 선별 복지를 할 거냐가 철학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 우리가 재난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차원에서의 경제정책이거든요. 이건 복지정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단기간에 대응을 위한 그런 이제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느냐 일부만 하느냐가 무슨 철학적이나 정책적으로 심오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효과가 얼마나 좋으냐. 지금 당장의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을 거냐. 선별지급이 선별하다가 보면 시간도 늦어지고 또는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보편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뭐 보편지급이란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KDI 조사를 보니까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그 실행 결과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상류층 1분위 이상에 대해서는 거의 이게 경제 효과가 없다고 지금 분석이 나왔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가려내느냐. 이 행정적인 비용이 또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만 해결만 할 수 있으면 저는 꼭 필요한 계층에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긴급하게 필요한 돈인데 그러면 최소한 추석 전에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논의를 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내겠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이게 우리가 방역에 좀 집중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논쟁을 정치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A안, B안 여러 가지 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 안에 대해서 필요한 시점에 임박해서 우리가 좀 공론을 벌여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A안, B안, C안을 한번 구상을 해보고 좀 전문적이고 실무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정치권에서 서로 간에 막 공방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어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8월 말까지 공수처 추천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응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또 9월달, 10월달 넘어가는데 또 국정감사 있고 하면은 이게 또 뒷전으로 밀릴 텐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는요. 일단 8월까지 위원을 이제 추천을 해야 되고요. 예. 안 하게 되면 이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건 이제 7월 15일에 발족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심의 기간이 오래되거나 할 수는 없고 일단 그 기존에 결정된 법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입법 보완이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이 어쨌든 추천을 하지 않으면 야당은 헌재 판결을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그 주장을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헌 법률 제청을 헌재에 해놓은 대한민국에 수천 명의 국민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위헌 법률 제청을 해놓고도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날 때 그때 안 지켜도 되는 거죠.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해요. 미래통합당은 딴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뭐 반대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지만 이미 법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계속 저렇게 엇나가면요. 지난번 총선에서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엇나가서 국민들의 이런 보편적인 기본 상식을 뛰어넘으면서 코로나 관련된 위기에 정부를 막 공격하다가 그 정치적 공격하다가 총선 때 그렇게 어려워졌던 거거든요. 전 공수처도 이렇게 가면 저는 근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큰 비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그럼 국정감사 전에 법 개정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좀 오히려 추천위원을 할 것이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안 내면 자기들한테 저는 큰 손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왜 김종민이 최고위원 돼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이른바 386 정치인이에요. 뭐 저는 정치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386 정치인이 한 30년 대한민국 정치에 참여해서 국회의원, 장관, 뭐 청와대 비서관, 수석 다 하면서 정치 조금 발전시키는 거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권 교체도 3번씩이나 했고. 근데 정치의 목적이 결국 민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건데 뭐 일자리, 부동산, 교육 이런 아주 기본적인 민생의 어떤 바탕이 30년 동안 사실 바뀌질 않았어요. 저는 이번 180석이라고 하는 게 이 민생을 한번 바꿔봐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 최고위원회 참여해서 정말 386 정치인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그냥 뭐 뺐지만 달았다 이게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 민생을 바꿨다. 국민들의 삶을 바꿨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